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첨단 무기와 전투 차량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이용한 기관 작업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The pick and the spade are every bit as important instruments of war as the rifle and the bayonet.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공병대는 지휘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공병대는 독창적이고 현명하며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에서의 전투부터 참호전까지, 적의 성벽에 이르는 길을 만드는 일부터 지하 터널을 만드는 일까지, 공병술은 지휘관들이 전투를 지휘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상전은 땅을 빼앗거나 지키는 전쟁입니다. 지상전에 있어 지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을 할 때, 방어를 할 때에도 지휘관은 주위의 지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법칙은 고대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로마의 보병 군단은 여러 지형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로마의 공병대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병대로 꼽힙니다. 서기 122년의 일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가 위치한 이곳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노스는 장벽을 세워 로마의 북쪽 국경을 방어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우수 건축 공법이 동원됐습니다. 주위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죠. 길이는 118km로 주위에는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방어를 철저히 하겠다는 하드리아누스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If you have a long frontier and you don't have adequate number of people who can be deployed, then you build a wall and that keeps the enemy out and it can be guarded at much less cost. 그보다 700년 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하드리아누스 방벽도 로마 제국에 쳐들어오려는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병술은 방어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대에 걸쳐 공병술을 전수받은 로마 군인들은 공격 작전을 펼칠 때 삽과 곡괭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If you have a wall, there's only three ways to get past it. You go over it, you go under it, or you go through it. And there's a science that will develop to do that.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로마군의 작전을 확실히 엿볼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마사다입니다. 서기 73년의 마사다 요새에 대한 로마의 공격은 승리를 얻기 위해 로마의 공병대가 얼마나 성실하고 독창적이었으며 꼼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 저항군은 로마군에 저항할 장소로 마사다를 선택했습니다.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Masada is an excellent example of an ancient fortification. In other words, taking a naturally very strong natural feature, this enormous mountain really behind me, and then fortifying it.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저항군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공병대는 주위의 지형을 검토해 저항군의 지리적 약점을 발견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작전을 짜냈습니다. The only way that the Romans could really get to grips with the defenders at Masada was by constructing an enormous assault ramp. 길을 만들기 전에 로마군들은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사다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새의 서쪽에 넓은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죠. 로마군은 그곳을 기반으로 비탈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로마군이 만들어야 할 비탈길의 길이는 200m가 넘었습니다. 비탈길의 경사가 낮아야 무기와 병사들을 탑재한 공성탑을 요새의 벽면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공성탑 안에 무기를 갖춘 병사들이 방벽을 두드려 깰 수 있습니다. 로마군은 비탈길을 만드는 병사들을 위해 투석기를 이용해 방벽 정상으로 끊임없이 돌을 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공성탑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비탈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사용한 공법에 대한 단서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Now, these bits of timber here have been here for nearly 2,000 years. They were laid by Roman legionaries when they were building this immense ramp behind us. We think they're some form of reinforcing, rather like we have steel rods in concrete today to hold that together. So these timbers were driven in horizontal layers to try and keep the ramp in one compact mass.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건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등성이 부분과 그 양쪽을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기초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미리 만들어둔 목재 상자를 강화 판재로 받쳐서 안에 흙을 채워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비탈길은 공성탑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로마군은 공병술로 높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방벽을 공격해 이 산악 요새가 갖고 있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The towers at Masada do not project out beyond the wall line. This does not allow for any flanking fire. It reduces their defensive capability quite substantially. So what we have at Masada is essentially a passive defensive system. 수비군은 이런 식의 계획된 공격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150년 사이 대포술과 함께 발전한 로마 공병술은 제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수비군은 이런 체계적 공성작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고안해냈습니다. 1188년의 중동입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에게 엄청난 패배를 안깁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해 십자군을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는 크락데 슈발리의 성 등으로부터 몰아내야 했습니다. 당시 십자군은 크락데 슈발리의 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2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is that these castles became much more massive. The whole structure tended to become taller, bigger, broader. 크락데 슈발리의 성은 오직 한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철저한 방어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막루탑으로 그 위에 투석기를 배치해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됐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평형추 시스템 투석기는 350m 이상 떨어진 공격 부대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막루들이 성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 앞쪽, 뒤쪽, 옆쪽으로까지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의 기술자들은 다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한 가지 방안이 바로 동심 성벽이었습니다. Concentric walls on a castle mean an outer defense and an inner defense. And you can, in fact, have an outer, a middle, and an inner. You can take this thing quite a long way. It gives you defense in depth.
겹겹의 방어벽은 그 높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One of the vital features of concentric design is that your inner fortifications, your inner line of wall, has to be higher than your outer, so that if the enemy does take the outer wall, they cannot use it as a fortification for themselves. They are completely overlooked by archers and defenders on the inner wall. 혹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성문이 뚫린다 해도 동심 성벽의 성은 방어선을 뒤로 물릴 수 있습니다. 크락대 슈발리에 성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길 중간중간에 살상구역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페인트볼 총으로 데이빗 박사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전 헬멧을 착용한 사람이 성 안으로 침투한 공격병의 역할입니다. 데이빗 박사의 표적이 되겠죠. 성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 전진하는 공격병이 살상구라고 하는 구멍 사이로 노출됩니다. It's directly above the main entrance passageway which runs beneath us from the main gate to the interior of the castle. Right. If the defenders fail to get the attacker during the first opportunity to shoot, they'll have plenty of others. If I haven't stopped them then, I have one last chance. 이 살상구를 통해서 성을 설계할 때 수비를 위한 위치 선정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진가를 발휘했죠. 1188년 크락대 슈발리에를 점령한 십자군은 살라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다중 방어는 오늘날의 공병술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전개가 매우 빨라서 요새를 구축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성체에서 이용된 방어 병법은 아직도 유용하죠. 이곳은 팔루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2004년의 이라크입니다. 미군의 해병대가 이라크 반군의 공격을 뚫고 전진합니다. 양측 모두 즉석에서 전술을 구사합니다. What's gonna happen? M16s, 240. We're gonna pop up. Gonna do 5 seconds of suppression. Ready, set, go, hose up. 계속 이동하며 싸우는 가운데 옥상을 점령한 미군은 높이 면에서도 유리하고 옥상의 벽 덕분에 방어도 더 쉽습니다. 적군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총알 세례를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팔루자의 건물들은 양측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Every single street is effectively its own fortress dominated by its own miniature castles of rubble or whatever. So from a command and control point of view, it makes it incredibly difficult. 방어 전술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방어 전술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형이 그중 하나입니다. 무기의 혁신 또한 방어 전술에 영향을 주죠. 14세기에 화약 대포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병 기술자들은 이 막강하고 새로운 위협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1480년의 발칸반도, 오늘날의 그리스인 로도스 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군이 유럽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놀라운 유력의 화약 대포를 이용해 로도스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중세의 방벽은 화약 공격을 견뎌내도록 설계되지 않았죠.
소수 병력의 몰타 기사단은 무슬림의 맹공에 굳건히 버텼습니다. 2달 동안 맹공을 퍼붓던 오스만 투르크군은 결국 퇴각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승리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피에르 도부송은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죠. 도부송은 중세의 돌벽이 화력 대포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도스의 방어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Pretty much the next morning, Pierre d'Aubusson gets up and says, "Whoops, we didn't win because our walls were invulnerable." And so he starts to rebuild them. They rethink the whole principles of fortification. No longer do they feel that tall, thin walls will be effective against gunpowder weapons. 벽의 두께가 2.5m에서 8m로 보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루라고 하는 새로운 방어 거점이 탄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보루에서는 주벽에서 외부를 향해 보루 밖의 공격자에게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반격의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진 것입니다. 로도스에 여러 개의 보루가 세워졌습니다. 보루마다 거대한 포좌를 설치하고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The guns had become so big and so powerful, 18, 20 tons, 12, 14 feet, that the Hospitallers had to build their own firing platforms, these enormous platforms, just to counter the recoil of them. 이 발사대들은 기사단이 오스만 투르크의 다음 공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줍니다. It's kind of odd to walk around the walls of Rhodes and you don't see anything that is the same as another feature. It's almost as if they're experimenting with everything that anybody thinks of that might preserve the city from the guns of the Ottoman Turks. 외루라고 부르는 이 독립된 구조의 방벽은 도부송이 해자를 확대하면서 만든 수많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Instead of just digging 50 meters of moat, he leaves this outerwork in the middle of the moat. Now the attackers have to go down one side of the moat, defeat the outerwork, go down the other side of the moat, and now they get to attack the walls. 1522년 6월, 오스만 투르크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인 슐레이만 대제가 수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포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몰타 기사단은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anything like the 1522 siege had been seen in warfare ever before. 끝없이 밀어닥치는 오스만의 공격이 새로이 강화된 로도스의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The Knights Hospitaller would kill 1,000 and they'd look up and there'd still be 20,000 because another 1,000 had arrived from Turkey. There's one eyewitness, Jacques de Bourbon, and he talks about the blood being so thick on the ground, so many Ottomans being killed, that you can't see actual dirt. It's just blood. 오스만 투르크는 로도스의 성벽을 부수려다 수천 명을 잃었지만 계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6개월의 포위 공격 끝에 결국 몰타 기사단도 큰 손실을 입고 항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In the end, Suleiman the Magnificent, the one who wins, this young sultan, admits to the Hospitallers that he had lost 103,000 men to take Rhodes, and that he'd gladly lose 103,000 more. 몰타 기사단은 패했지만 혁신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로도스의 방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는 증명되었습니다. Pretty soon, all throughout Europe and all throughout the Middle East, people are building forts just like the Hospitallers had built in Rhodes. 로도스의 요새는 화약 대포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병 기술자들이 십자포화가 가능하도록 고안한 삼각형의 보루를 갖춘
별 모양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방어 공병술의 정교함은 머지않아 새로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1698년의 프랑스 동부, 방어적 설계의 절정을 보여줄 한 요새의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뇌프 브리작입니다. 오늘날의 뇌프 브리작은 아주 작은 마을로 독일의 국경과 가깝습니다. 이 요새는 프랑스의 뛰어난 공병 기술자인 세바스티앙 보방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요새 건설에 관해 공부한 귀족이었습니다. Everybody learned the rudiments of fortification. They learned it because the nobility was still the warrior class, and fighting in this time had to do with knowing the techniques of fortification. 보방의 재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가 등장했던 시기의 프랑스는 전쟁 중으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프랑스 국경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보방은 160개의 요새를 새로 만들거나 개조했습니다. 보방은 이탈리아의 별 모양 요새를 기초로 자신의 요새를 설계했지만 뇌프 브리작을 보면 그가 주변의 지형을 방어에 유리하도록 독창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ight now, I'm walking just outside Neuf-Brisach. What's really amazing about it is that from where you are right now, you can't even see all the ditches. There's countryside all around, but it just looks like we're walking on a slightly hilly terrain, when in fact we're only 20 meters away from all the fortification ditches.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 ground is gently sloping upwards. It was calculated very carefully by Vauban so that the height advantage would still belong to the people inside the fortifications. Suddenly, here you are, and you have the counterscarp, you have the ditch, you have this vast protection of the fort. At the time, all you would have seen from this point of view was earth and the barrels of guns and cannons pointed at you from soldiers positioned on the ramparts. 요새의 중심 방벽을 공략하려면 먼저 여기에 이 외버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200년 전의 로도스 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버는 이제 요새 건설 기술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보루 안에 배치된 총사들은 중심 방벽 앞의 지면을 즉각 방어합니다. What that means is that one bastion covers the other one. They each shoot crisscross style so that there's no cover along the wall. 이 요새는 보루 안의 수비군이 어디든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자로 파고드는 공격군은 살상구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뇌프 브리작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지만 많은 요새가 보방의 설계를 따라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티모어항 입구에 자리한 맥켄리 요새. 1814년 미국 수비대가 이곳에서 영국 해군이 퍼붓는 엄청난 폭격을 견뎌냈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애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Fort McHenry is very much indebted to the Vauban style and the French influence. In fact, Fort McHenry was built by 3 different French military engineers. 맥켄리 요새도 뇌프 브리작처럼 별 모양이며 각 지점마다 보루가 있습니다. 흙으로 다진 방벽과 외루도 똑같습니다. During the British bombardment, they fired over 1,800 heavy 13-inch, 200-pound exploding shells at Fort McHenry. So you can imagine those bombs raining down and exploding over the fort. But the design of the fort and its thick, heavy walls helped shelter the men. 맹렬한 공격이 가해졌지만 수비군은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미국 수비군은 영국군을 몰아냈죠. 맥케니 요새의 성공적인 방어는 보방의 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공병술은 엄청나게 변화한 무기 기술에 적응하면서 다시 한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864년 7월 미국 남북전쟁. 버지니아주의 피터스버그 마을이 포위됐습니다. 바야흐로 참호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연합군의 로버트 E. 리 장군은 피터스버그를 지키기 위해 16km의 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상대는 북부연합의 율리시즈 S. 그랜트 장군이었습니다. 양군은 모두 참호를 팠습니다. The increased lethality of the battlefield because of rifled weapons caused first soldiers and then later their generals to alter the ground at every opportunity. Dig that field fortification, get your people underground so that the attacker had to come at you from a position of disadvantage. 높은 돌담 성벽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방어전의 중심은 땅을 파서 만든 참호로 옮겨졌습니다. 공격 진영인 북부연합은 남부연합군의 참호 방어선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북부연합군의 장교인 헨리 프레진츠는 전 광산 기술자로 기막힌 작전을 고안해냈습니다. He was indicative of a new kind of soldier that really represented the populariza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were able to apply that during the war. 플레진츠는 비밀 공병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남부연합의 방어선 아래에 터널을 판 다음 밑에서 폭파시키자는 제안이었죠. 그의 계획은 156m를 파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깊이라면 터널 끝까지 바람을 통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죠. As the miners continued to work, as they breathed out their carbon dioxide, without air coming in to the tunnel, they would have quickly suffocated. Pleasant's solution was quite magnificent in its elegance and simplicity. 먼저 터널의 입구 쪽에 환기 갱도를 파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도록 합니다. 바닥에는 계속 불을 피워서 신선하지 않은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연기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병사들이 작업장 주변에서 불을 피우고 있도록 합니다. 한편 신선한 공기는 나무로 만든 환기관을 통해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 터널의 정면으로 유입되게 합니다. Here's our construction of the ductwork that the air went into where the soldiers were working. 이 모형들을 이용해서 플레젠츠의 시스템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This Pyrex 2 represents the ductwork that they built. The Union lines would be over here, Confederate lines to the left, and this Pyrex 2 represents the vertical shaft that Pleasant's constructed. 그리고 이 램프는 플레진츠가 피운 불입니다. 로스는 모형 터널에 연기를 채워 신선하지 않은 공기를 재현합니다. 램프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데워지면서 상승해 터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종이가 펄럭이면서 터널의 병사들이 숨을 쉬도록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4일이 지나고 터널이 완성되었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막바지 작업을 하는 동안 북부연합 병사들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At the end of it, in kind of a T shape, they had two 30-foot galleries where they would store 4 tons of black gunpowder. 엄청난 양의 화약을 남부연합군 방어선의 바로 밑에 설치했습니다. 1864년 7월 30일에 이른 새벽, 도하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There was this tremendous explosion, almost like a geyser going off. Body parts, wagon wheels, cannons, huge pieces of dirt the size of a house began to rain down. The Confederate lines that had stood seconds before were now obliterated, and what was left was an enormous crater.
278명의 남부연합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폭발이 일어난 지점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진격해서 들어간 후발 공격대가 진격에 실패해 결국 원래의 방어선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폭발로 만들어진 이 커다란 구덩이와 헨리 프레진치의 터널은 공병수를 이용한 문제점 찾기와 그 해결 방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50여 년 후 이러한 지하 작전술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1916년) 봄 1차 세계대전 프랑스의 베르댕 전장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군대는 격전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양군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보크와의 언덕 아래에 커다란 터널을 팠습니다. 군 건축 역사가인 사이먼 페퍼는 조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군이 파놓은 터널 중 한 곳의 입구입니다. 지하에는 갱도 입구에서 파낸 흙의 운송에 쓰였던 철로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Below the hill of Vauquois, there is an absolute mass of tangled network of tunnels, each one trying to get under the enemy's tunnels so that they could destroy them or break into them and kill the miners. 언덕의 남쪽에는 프랑스군의 터널 연결망이 있었고 북쪽에는 독일군의 연결망이, 그 사이에는 보크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총 17km가 넘는 길이의 터널이 뚫려 있었죠. 프랑스군은 하루 작업량을 마치면 터널을 나올 수 있었지만 독일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Their men lived in the tunnels for weeks at a time, lodging in little dugout chambers off the main galleries. 독일군의 흔적은 사방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의 벽에는 철십자의 훈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All warfare is horrible, but the underground war of mining and countermining must be amongst the most horrible in most people's imagination, where you're operating in the dark, in foul conditions, running with water, trying to work quietly so that you weren't overheard by the enemy, at risk either of being blown to eternity or suddenly find your workings invaded by fighters armed with clubs and knives for a grim fight in the dark. 이 지하 전쟁은 신무기가 사용되면서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The big difference by the time we get to the First World War is that high explosive has become available. 이 초기 형태의 고성능 폭약은 기존 화약의 1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보크와에서는 500번 이상의 지하 폭발이 일어나면서 언덕의 상층부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마을에 남은 것이라곤 몇 개의 벽돌뿐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공병 방어 기술은 지하에서만큼이나 지상의 전장에서도 발달했습니다. 서부전선에 펼쳐진 참호의 바로 앞에 대단히 새롭고 효율적인 장애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철조망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 농경 발명품은 순식간에 군사적인 잠재성을 드러냈습니다. 방어를 용이하게 해주면서 적의 진격 속도를 저해하고 그들을 살상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게다가 철조망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없애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You walk up to the barbed wire and there's no way to get past and there's really no way back either and the enemy machine guns which are trained on you are going to cut you down. 1916년 솜무 전투에서 영국군은 보병대를 진격시키기 위해 독일군의 철조망을 뚫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공중폭발 산탄을 사용해 철조망을 끊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철조망은 단단했습니다. This represents a shrapnel shell, in as much as shrapnel shells were used to attack barbed wire entanglements. 플라스틱 폭발 장약 뒤에 붙은 작은 강철공이 유산탄의 공중 폭발을 재현할 것입니다. If you were to be bold enough to lie there, I can guarantee you're going to be seriously dead. But you're not a barbed wire entanglement, and the mechanics of it are very different. 철조망 약 1m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Well, as we can see, the wire is intact. There are 6 strands, and there were 6 strands before we fired it. 폭발물은 나무를 관통했지만 철조망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솜무 전선에서 독일군을 공격한 영국의 보병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죠. On the northern sectors of the battlefield, perhaps about 2/3 of the battlefield, the barbed wire was not cut. Barbed wire was perhaps the most crucial element in predicting the outcome of a battle. 철조망만이 1차 대전의 유일한 공병 기술의 혁신은 아니었습니다. 전술상으로 중요했던 프랑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요새가 세워졌습니다. 두아몽 요새는 베르댕 마을의 방어를 위해 세워졌으며 메주강의 필수 횡단 지점에 위치하여 프랑스군의 중요 방어 기점이 됐습니다. 적군의 증강된 전력과 사정거리에 맞서기 적합한 구조였죠. Most of these fortifications are underground, and the tops of them are protected by earth to absorb the shock and the concussion of artillery blasts. 그러나 두아몽을 보호하는 건 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요새가 세워진 건 1870년대였지만 30년이 흐르고 프랑스인들은 요새가 구식임을 알게 됐죠. We're on the south face of Fort Douaumont. What we can see here is very clear evidence of the upgrade that took place shortly before the First World War. The light-coloured stone is the original design for the fort. The grey material, the concrete here, is the massive thickening that took place in response to the added power of artillery. 두아몽은 급진적인 군부가 바라는 이상적인 요새입니다. The fortress system at Verdun is not one fort, and it's not one gigantic set of walls that connect one another. What it is instead is a system of large forts and smaller forts, what the French called ouvrages, that are designed to protect one another and cover one another. 19개의 요새가 촘촘히 이어져 베르댕을 방어합니다. 이 시스템 역시 서로를 지원하는 형태를 가진 보반 요새의 보루처럼 서로의 방어 구역이 겹치게 되죠. 각각의 요새는 적군이 대포를 사용해 방어벽을 부수려고 시도할 때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The big gun here, the 150mm, was capable of firing some miles and would defend the neighbouring forts by sweeping the ground in front of them and sometimes even sweeping the tops of them. 그 대신 두아몽 요새는 근처의 요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The loss of a fort did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entire system collapsed. You could still fight from the other forts. 십자군 전쟁 때 사용됐던 동심성벽 구조의 요새처럼 방어벽 두께 싸움이 시작됐죠. 그러나 현대전다운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베르댕 요새 시스템은 중요한 전투를 통해 시험받게 됩니다. 처음엔 독일군이 승리할 듯 보였습니다. 1916년 2월 공격을 시작해 3월 초가 되자 독일이 두아몽을 장악하게 됩니다. 6월이 되자 보호 요새마저 함락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새들은 임무를 다 했습니다. While 2 of the major forts fall, Douaumont is the largest of the forts by far. The system itself holds, and as a result, the Germans don't get into Verdun and they can't cross the Meuse River in force.
프랑스군은 10월에 도아몽 탈환에 성공하고 마침내 베르댕 전투에서 승리했죠. 이 승리는 전후 프랑스 군사령부에 큰 영향을 미쳐 미래를 대비해 프랑스를 요새화하기에 이릅니다. After the war, the idea was to extend these fortifications along the border to protect the country against a new kind of attack. 프랑스 수뇌부는 급격한 국내 출산율 하락 때문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he French in the 1930s had a major manpower problem. They could not compete with Germany in terms of mobilizable manpower of military age. 그들의 해결책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France's Maginot Line blazes into action. 이는 베르댕의 방어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The theory behind the Maginot Line is to take some of those same principles, underground fortifications, interlocking systems, systems that mutually reinforce one another, to create a defensive line that would help France in a future war. 프랑스의 군 입법가들은 이런 수비법으로 지휘 및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동프랑스의 언덕에는 마지노선의 일부가 감춰져 있습니다. 장갑, 기관총, 총좌, 대전차 함정, 대인 함정까지 말이죠. 모두 하켄베르크 요새의 일부입니다. 마지노선은 연쇄적으로 연결된 컴뱃 블록입니다. 가령 이곳 5블록에는 모든 빈 공간에 각종 대포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노출돼 있지만 1930년대엔 감춰져 있었죠. 위장 관측탑은 하켄베르크의 수많은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By the standards of the time, the Maginot Line was really incredibly sophisticated. They were using all the technologies that could be used at that time. I mean, revolving turrets with a high rate of fire. 전기 동력의 총좌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 안에 탑재된 대포가 솟아올라 포탄을 몇 발 쏜 후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죠. 하켄베르크의 상당 부분이 지하에 감춰져 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10km로 지하 전용 열차가 다닙니다. 만약 전기가 끊기면 디젤 엔진을 가동시켜 자가발전 동력을 전투 구역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노선의 구석구석은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The defensive is supreme, i.e. it's far better to sit in your defenses and smash the enemy to pieces as he attacks you, rather than move out of those defenses and be the people who are doing the dying. 2차 대전이 다가오고 전투가 가까워졌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마지노선을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대신 고정된 방어 시설의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And it's hardly surprising that when they launched their major attack against France in 1940 that they would not do so in northeastern France, which was very well defended, but rather through Belgium, which was a lot more weakly defended. The Maginot Line did its job. The Germans did not attack it in 1940. They went around it because they respected the power of the Maginot Line. 성공의 비결은 속도와 기동성이었습니다. 마지노선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었죠. 전격전, 신속한 전차와 공습용 비행기의 동시 공격을 뜻하는 이 작전이 전쟁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 진격이 가능해졌고 프랑스는 국경의 취약점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태평양 방벽을 통해 똑같은 한계를 지닌 고정 방어선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대한 이 콘크리트 방어벽은 서유럽의 해안선을 따라 건설됐죠. 그러나 1944년 D-Day, 방어벽이 정복됩니다.
When you try to rely upon static defences to defend great long frontiers, really you're never going to achieve the densities of strength that you need to stop an enemy anywhere. The enemy's always got the initiative. He can decide where to attack, in what strength to attack, to what purpose to attack.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한층 향상된 기동력, 전장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거나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휘관의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이해타산이 충돌하는 21세기에는 공병술의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전장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지휘관들은 공격이나 수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공병술을 사용합니다. 이 영국 공병대는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에 임시 요새를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의 도착을 맞이하기 위해서죠. 2000년 전 로마 군단이 마사다에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냈듯이 오늘날 현대의 병사들은 여전히 삽과 곡괭이를 사용해 지형을 변형시킵니다. 미래의 전쟁을 위해 지형을 설계하죠. Do not project out beyond the wall line. This does not allow for any flanking fire. It reduces their defensive capability quite substantially. So what we have at Masada is essentially a passive defensive system. 수비군은 이런 식의 계획된 공격을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150년 사이 대포술과 함께 발전한 로마 공병술은 제국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수비군은 이런 체계적 공성작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고안해냈습니다. 1188년의 중동입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지도자 살라딘은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에게 엄청난 패배를 안깁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기 위해 십자군을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는 크락데 슈발리에 성 등으로부터 몰아내야 했습니다. 당시 십자군은 크락데 슈발리에 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2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is that these castles became much more massive. The whole structure tended to become taller, bigger, broader. 크락데 슈발리에 성은 오직 한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바로 철저한 방어입니다. 그 첫 번째 예는 막루탑으로 그 위에 투석기를 배치해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됐습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평형추 시스템 투석기는 350m 이상 떨어진 공격 부대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막루들이 성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 앞쪽, 뒤쪽, 옆쪽으로까지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의 기술자들은 다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한 가지 방안이 바로 동심 성벽이었습니다. Concentric walls on a castle mean an outer defense and an inner defense. And you can, in fact, have an outer, a middle, and an inner. You can take this thing quite a long way. It gives you defense in depth. 겹겹의 방어벽은 그 높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One of the vital features of concentric design is that your inner fortifications, your inner line of wall, has to be higher than your outer, so that if the enemy does take the outer wall, they cannot use it as a fortification for themselves. They're completely overlooked by archers and defenders on the inner wall. 혹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성문이 뚫린다 해도 동심 성벽의 성은 방어선을 뒤로 물릴 수 있습니다. 크락대 슈발리의 성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길 중간중간에 살상구역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페인트볼 총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마사다입니다. 서기 73년의 마사다 요새에 대한 로마의 공격은 승리를 얻기 위해 로마의 공병대가 얼마나 성실하고 독창적이었으며 꼼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 저항군은 로마군에 저항할 장소로 마사다를 선택했습니다.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Masada is an excellent example of an ancient fortification. In other words, taking a naturally very strong natural feature, this enormous mountain really behind me, and then fortifying it.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저항군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공병대는 주위의 지형을 검토해 저항군의 지리적 약점을 발견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작전을 짜냈습니다. The only way that the Romans could really get to grips with the defenders at Masada was by constructing an enormous assault ramp. 길을 만들기 전에 로마군들은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사다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새의 서쪽에 넓은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죠. 로마군은 그곳을 기반으로 비탈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로마군이 만들어야 할 비탈길의 길이는 200m가 넘었습니다. 비탈길의 경사가 낮아야 무기와 병사들을 탑재한 공성탑을 요새의 벽면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공성탑 안에 무기를 갖춘 병사들이 방벽을 두드려 깰 수 있습니다. 로마군은 비탈길을 만드는 병사들을 위해 투석기를 이용해 방벽 정상으로 끊임없이 돌을 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공성탑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비탈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사용한 공법에 대한 단서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Now these bits of timber here have been here for nearly 2,000 years. They were laid by Roman legionaries when they were building this immense ramp behind us. We think there's some form of reinforcing, rather like we have steel rods in concrete today to hold that together. So these timbers were driven in horizontal layers to try and keep the ramp in one compact mass.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건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등성이 부분과 그 양쪽을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기초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미리 만들어둔 목재 상자를 강화 판재로 받쳐서 안에 흙을 채워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비탈길은 공성탑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로마군은 공병술로 높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방벽을 공격해 이 산악 요새가 갖고 있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The towers at Masada. 데이빗 박사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전 헬멧을 착용한 사람이 성 안으로 침투한 공격병의 역할입니다. 데이빗 박사의 표적이 되겠죠. 성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 전진하는 공격병이 살상구라고 하는 구멍 사이로 노출됩니다. It's directly above the main entrance passageway which runs beneath us from the main gate to the interior of the castle. Right. If the defenders
fail to get the attacker during the first opportunity to shoot, they'll have plenty of others. If I haven't stopped them then, I have one last chance. 이 살상구를 통해서 성을 설계할 때 수비를 위한 위치 선정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진가를 발휘했죠. 1188년 크락대 슈발리에를 점령한 십자군은 살라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다중 방어는 오늘날의 공병술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전개가 매우 빨라서 요새를 구축하고 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성체에서 이용된 방어 병법은 아직도 유용하죠. 이곳은 팔루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2004년의 이라크입니다. 미군의 해병대가 이라크 반군의 공격을 뚫고 전진합니다. 양측 모두 즉석에서 전술을 구사합니다. What's gonna happen? M16s, 240. We're gonna pop up. We're gonna do 5 seconds of suppression. Ready, set, go, hose up. 계속 이동하며 싸우는 가운데 옥상을 점령한 미군은 높이 면에서도 유리하고 옥상의 벽 덕분에 방어도 더 쉽습니다. 적군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총알 세례를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팔루자의 건물들은 양측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Every single street is effectively its own fortress dominated by its own miniature castles of rubble or whatever. So from a command and control point of view, it makes it incredibly difficult. 방어 전술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방어 전술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형이 그중 하나입니다. 무기의 혁신 또한 방어 전술에 영향을 주죠. 14세기에 화약 대포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투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병 기술자들은 이 막강하고 새로운 위협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1480년의 발칸반도, 오늘날의 그리스인 로도스 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군이 유럽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놀라운 이력의 화약 대포를 이용해 로도스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중세의 방벽은 화약 공격을 견뎌내도록 설계되지 않았죠. 소수 병력의 몰타 기사단은 무슬림의 맹공에 굳건히 버텼습니다. 2달 동안 맹공을 퍼붓던 오스만 투르크군은 결국 퇴각했습니다. 몰타 기사단은 승리했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피에르 도부송은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죠. 도부송은 중세의 돌벽이 화력 대포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도스의 방어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Pretty much the next morning, Pierre Dauphin gets up and says, "Whoops, we didn't win because our walls were invulnerable." And so he starts to rebuild them. They rethink the whole principles of fortification. No longer do they feel that tall, thin walls will be effective against gunpowder weapons. 벽의 두께가 2.5m에서 8m로 보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루라고 하는 새로운 방어 거점이 탄생했습니다. 이 거대한 보루에서는 주벽에서 외부를 향해 보루 밖의 공격자에게 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반격의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진 것입니다. 로도스에 여러 개의 보루가 세워졌습니다. 보루마다 거대한 포좌를 설치하고 대포를 배치했습니다. The guns had become so big and so powerful, 18, 20 tons, 12, 14 feet, that the Hospitallers had to build their own firing platforms, these enormous platforms, just to counter the recoil of them. 이 발사대들은 기사단이 오스만 투르크의 다음 공격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줍니다. It's kind of odd to walk around the walls of Rhodes and you don't see anything that is the same as another feature. It's almost as if they're experimenting with everything that anybody thinks of that might preserve the city from the guns of the Ottoman Turks. 외루라고 부르는 이 독립된 구조의 방벽은 도부성이 해자를 확대하면서 만든 수많은 것들 중 하나입니다.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Instead of just digging 50 meters of moat, he leaves this outer work in the middle of the moat. Now the attackers have to go down one side of the moat, defeat the outer work, go down the other side of the moat, and now they get to attack the walls. 1522년 6월, 오스만 투르크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인 슐레이만 대제가 수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첨단 무기와 전투 차량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이용한 기간 작업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The pick and the spade are every bit as important instruments of war as the rifle and the bayonet.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공병대는 지휘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공병대는 독창적이고 현명하며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에서의 전투부터 참호전까지, 적의 성벽에 이르는 길을 만드는 일부터 지하 터널을 만드는 일까지, 공병술은 지휘관들이 전투를 지휘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상전은 땅을 빼앗거나 지키는 전쟁입니다. 지상전에 있어 지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격을 할 때, 방어를 할 때에도 지휘관은 주위의 지형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법칙은 고대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로마의 보병 군단은 여러 지형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로마의 공병대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병대로 꼽힙니다. 서기 122년의 일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가 위치한 이곳에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노스는 장벽을 세워 로마의 북쪽 국경을 방어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최우수 건축 공법이 동원됐습니다. 주위의 울퉁불퉁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죠. 길이는 118km로 주위에는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방어를 철저히 하겠다는 하드리아누스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If you have a long frontier and you don't have adequate number of people who can be deployed, then you build a wall and that keeps the enemy out and it can be guarded at much less cost. 그보다 700년 전에 세워지기 시작한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하드리아누스 방벽도 로마 제국에 쳐들어오려는 적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병술은 방어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대에 걸쳐 공병술을 전수받은 로마 군인들은 공격 작전을 펼칠 때 삽과 곡괭이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If you have a wall, there's only 3 ways to get past it. You go over it, you go under it, or you go through it. And there's a science that will develop to do that.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로마군의 작전을 확실히